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생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삶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게, 덜 불행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끊임없이 마주해온 실존적 물음입니다. 특히나 삶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 윤리, 이 끝없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망과 그로 인한 필연적인 고통과 권태의 순환으로 파악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게 이 물음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그의 철학체계 전체가 귀결되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이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오하고도 냉철한 형이상학적 진단을 내렸다면 그의 만년에 이르러 대중적인 명성을 안겨준 파레르가 및 파랄리포메나의 핵심 부분, 바로 이 인생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은 그 근본적인 진단 위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진 고통이 바다를 건너기 위한 실천적인 처방전이자 항해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달콤한 환상이나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강렬한 기쁨이나 쾌락의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부재하는 소극적인 상태, 즉 평온함에 더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우리를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인간의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곧 덜 불행하게 산다는 것, 다시 말해 견딜만하게 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그의 서늘한 통찰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가시밭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명료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 삶의 조건을 면밀히 해부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날카롭게 구분해내며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서 마음을 비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각자의 운명, 곧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정도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인간 삶의 조건들을 세 가지 명확한 범주로 나눕니다. 이 분류는 인생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틀이자 그의 논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 자체, 워즈 아이너 이스트. 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포괄한다. 따라서 건강, 신체적 힘, 아름다움과 같은 육체적 요소뿐 아니라 타고난 기질, 도덕적 품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성과 그 발달 정도와 같은 정신적, 내면적 자질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인간이 소유한 것, 워즈 아이너 헷. 이는 재산이나 어떤 종류든 소유물 일체를 의미한다. 셋째,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워즈 아이너 포시테트. 이것은 그가 타인들이 의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명예, 사회적 지위, 명성과 같이 타인의 의견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분석적인 구분은 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중요도에 서열을 매기려는 그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범주, 즉 인간 자체가 다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압도하는 행복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천임을 그의 논의 내내 일관되게 역설합니다. 반면 재산이나 타인의 평판과 같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덜하며 오히려 종종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논리를 따라 이 세 가지 범주를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하며 왜 그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 인간 자체, 워즈 아이너 이스트, 내면의 풍요가 행복이 본질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행복 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 즉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첫 번째 범주, 인간 자체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내면에 속하는 모든 것, 즉 그의 타고난 본성, 신체적, 정신적 자질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외부 세계의 조건, 예를 들어 부유함, 사회적 성공, 타인의 칭찬 등은 그 자체로는 결코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음식이라도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우울한 사람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인 것처럼 외부 조건은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관의 창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첫 번째 범주의 절대적인 우위를 다음과 같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개인의 인격, 곧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행복과 만족감에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모든 것들, 즉 그가 무엇을 가졌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간접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은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지만 인격 자체에서 비롯되는 영향력, 예를 들어 타고난 기질이나 지성의 힘은 결코 외부적인 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자질, 즉 그의 내면의 그릇 크기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단호한 선언은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외부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내면 즉 인간 자체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인간 자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그는 특히 건강, 기질, 그리고 지성, 정신적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복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건강, 거준드하이트, 모든 행복이 뿌리이자 제1위 재화. 쇼펜하우어는 행복 논의의 가장 첫머리에 건강을 놓습니다. 그에게 건강은 다른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는 병약한 천재나 부자보다는 건강한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다고 단언하며 건강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건강을 희생하여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부이든 학식이든 명예든 심지어 찰나의 쾌락이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것은 건강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의 주장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생기 넘치는 활력, 침착하고 명랑한 기분, 세상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건강 문제가 쇼펜하우어의 근본 철학인 의지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인 생명력 그 자체이며 건강하다는 것은 이 의지가 신체라는 유기체 속에서 원활하고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질병이나 고통은 의지의 발현이 방해받거나 손상된 상태, 즉 의지가 자신과 불화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건강은 의지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가치들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심한 치통을 앓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미식이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없는 것처럼 건강이 손상되면 우리의 의식은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여유를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격언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며 우울함이나 신경과민 같은 정신적 문제들이 종종 신체적인 불균형이나 질병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현대의학이나 심리학만큼 정교한 이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직관적으로 심신의 깊은 상호 연관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구체적인 의학적 처방을 내리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 마더레이션과 자기관리, 셀프 디시플린입니다. 그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 지나친 감정 소모, 무절제한 쾌락 추구, 격렬한 감정의 폭발 등이 모두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는 성적인 탐닉이나 분노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소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의지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모시키는 요인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과 휴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덜 불행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를 추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건강 관리야말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투자라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2. 기질, 템퍼러먼트, 행복의 색깔을 결정하는 타고난 성향.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행복 경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로 타고난 기질, 템퍼러먼트를 꼽습니다. 특히 그는 개인이 세상을 낙관적이고 명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지가 행복의 정도를 거의 선천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상당히 결정론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마치 사람의 외모처럼 기질 역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거의 변하지 않는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일한 외부 환경이나 사건이라도 기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낳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명랑한 기질의 소유자는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아낸다. 설령 그 이유가 빈약하더라도 말이다. 반면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는 늘 걱정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낸다. 최고의 행운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불만을 느낀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 의식 속에서 그 의미와 색깔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설명은 행복이 객관적인 현실 자체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내면적 렌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질의 문제는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기질은 아마도 의지가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만족하며 고통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성향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대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기질은 의지가 세상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좌절에 깊이 상처받으며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성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질적 차이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신경계의 민감성,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 등 생리적인 요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즉, 우리의 행복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운명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식의 현대적 자기 개발 담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관점이며 그의 염세주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고난 기질에 완전히 속수무책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기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체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비관적인 성향임을 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반드시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자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질에 맞는 활동이나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내향적이고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 억지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평온함을 주는 조용한 환경에서 지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즉, 기질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좁은 의미의 자유이지만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지혜의 한 측면입니다. 3. 지성, 인털렉트, 고통과 권태로부터의 피난처이자 최고선. 인간 자체라는 범주에서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분하며 고통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요소는 바로 지성, 인털렉트, 즉 뛰어난 정신적 능력입니다. 건강과 명랑한 기질이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의지의 변덕에 어느 정도 좌우될 수 있는 반면 순수한 지성 활동은 의지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세계 인식과 내면적 풍요로움을 통해 고통과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과 빈곤한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오직 감각적인 쾌락이나 외부적인 자극에만 의존하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즉시 권태, 랑어바일러라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권태는 단순히 지루함이 아니라 충족될 목표를 잃어버린 의지가 느끼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이 권태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적인 소일거리, 사교, 오락, 도박, 심지어는 무절제한 쾌락 추구에 매달리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종종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반면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세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사상, 상상력, 지식 탐구, 예술적 창조 속에서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활동에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최상의 사교를 즐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를 항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결국 혼자이며 내면의 공허함은 어떤 사교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통찰은 행복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성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쇼펜하우어의 근본 철학과 직결됩니다. 첫째, 순수한 지적 활동, 즉 객관적인 관조, 컨템플레이션은 우리를 맹목적인 의지의 요구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아름다운 예술 작품, 자연 풍경, 과학적 진리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것을 순수하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동안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와 그에 얽힌 모든 욕망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의지 없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평온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형태의 행복입니다. 음악은 특히 이러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일으키는 예술이라고 그는 극찬했습니다. 둘째, 뛰어난 지성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족감, 셀프 서피션시를 제공합니다. 외부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일일비하는 삶은 늘 불안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지적 자원을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바깥의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풍요로운 정신세계는 외부 세계의 고난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지성은 의지가 잠시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또 다른 고통, 즉 권태로부터의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며 사유하고 창조하는 정신활동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관심과 흥미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은 권태가 자리 잡을 틈이 거의 없으며 삶을 의미 있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진자운동과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는데 지성은 이 양극단의 고통 모두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심지어 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존재 이유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지성의 역할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지성이 가져다주는 고통 또한 인정합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은 종종 더욱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의 고통, 부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지적 능력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역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속담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뛰어난 정신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자 동시에 더 깊은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긴장감은 그의 철학을 더욱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자체라는 범주는 쇼펜하우어 행복론의 핵심이며 건강과 가능하다면 명랑한 기질을 기초로 무엇보다 정신적 능력,
즉 지성을 함양하고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덜 불행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열쇠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행복을 의존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으라는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범주, 인간이 소유한 것, 워즈 아이너 헷,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방벽.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의 세 가지 근본 요소 중 두 번째 범주, 인간이 소유한 것, 즉 재산과 소유물 일체에 대한 그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범주인 인간 자체의 압도적인 중요성을 확인했기에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이 두 번째 범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부와 소유가 행복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그것의 가치를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의 내면, 즉 인격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외부적인 부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미미하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는 부와 행복 사이의 허망한 관계를 통렬한 비유를 통해 묘사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포리즘 중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라는 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이 없으며 결코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왜 부는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하는 바닷물과 같을까요? 첫째, 이는 인간의 의지, 윤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것은 잠시의 만족 혹은 권태를 가져올 뿐, 즉시 새로운 혹은 더 큰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재산을 늘리면 잠시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새로운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만족감은 절대적인 소유의 양보다는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즉시 불만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소유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걱정과 부담을 낳습니다.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지킬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등등 재산은 종종 평온함을 빼앗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부의 추구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는 직선 도로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는 갈증과 불안의 악순환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바닷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가난을 예찬하고 부를 완전히 멸시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현실 인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가 적극적인 행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삶의 많은 고통과 불행을 막아주는 소극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실용적인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석합니다. 재산은 그것이 물려받은 것이든 스스로 얻은 것이든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벽이기 때문이다. 오직 재산만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이라는 인류 본연의 저주이자 운명에서 완전히 혹은 상당 부분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재산이 없다면 여가, 즉 인간에게 자신의 지적, 정신적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기회를 주는 그 귀중한 시간이란 불가능하다라는 그의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는 부의 진정한 가치는 명품을 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 프라이하이트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첫째는 당장의 생계 걱정, 즉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그 압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여가, 리저라는 시간적, 정신적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여가는 단순히 빈둥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더 높은 본성, 즉 인간 자체를 구성하는 지성을 개발하고 예술을 통해 미적 관조에 잠기며 세계와 자신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상의 부는
이러한 여가를 확보하여 더 가치 있는 정신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인 인간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상속받은 재산과 스스로 노력해서 번 재산을 비교하며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땀 흘려 번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상속 재산이 개인의 최고의 잠재력 발휘, 즉 정신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상속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젊어서부터 생계 유지라는 힘겨운 싸움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온전히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따르는 지적, 예술적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아 평생을 바친 사람은 설령 마침내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정작 확보된 여가를 의미 있게 활용할 내면적 능력이나 고상한 취향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냉정한 관찰을 덧붙입니다. 그는 상속자에게는 타고난 내면의 부, 이너 웰스가 있다면 이중이 행운이지만 내면이 빈곤하다면 오히려 재산이 그를 나태와 무의미한 쾌락으로 이끌어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의 사회 구조, 즉 여전히 귀족과 유산 계급이 존재하고 노동 계급의 삶은 매우 고단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철학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현대 사회의 가치관, 특히 자수성가의 미덕이나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오히려 개인의 노력 의지를 꺾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핵심 의도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옹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부가 인간의 더 높은 목적, 즉 정신적 자기 완성의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역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다시 그의 근본적인 철학, 즉 삶의 목표는 쾌락 추구가 아니라 고통 없음, 프리덤 프롬 페인, 의 추구라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그는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부를 포함한 모든 외적 재화를 다루는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본질적으로 찰나적이고 더 큰 욕망이나 권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통 없음, 즉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만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를 활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으로 더 많은 쾌락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고통, 질병, 노령, 실직, 예기치 못한 불운 등에 대비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서 더 쉽게 발견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원하는 것과 가진 것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외부적인 운명에 좌우되지만 후자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조언은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욕망을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인 소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필요에 집중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가진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재산은 결국 운명이나 타인에 의해 언제든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조차 마치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퍼하게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소유해야 할지를 상상해보라.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때때로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벗어나고 상실의 고통에 대비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예방 접종과 같습니다. 미리 상실의 가능성을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 상실이 닥쳤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지혜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미리 악을 숙고함, 프리메디테이시오 멀로럼과도 유사한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이 소유한 것, 즉 재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고통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토대이자 방벽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끝없는 욕망과 불안, 그리고 권태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고통 없음과 정신적 여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명하게 활용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외부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범주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세 번째 범주,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워즈 아이너 포슈테트, 허영심이라는 가장 뿌리 깊은 어리석음.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분석한 행복의 세 가지 근본 요소 중 마지막이자 그가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고 그 가치를 절하했던 범주,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타인의 의식 속, 즉 그들의 표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미지와 평판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 명예, 에러, 지위, 랭, 명성, 룸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두 범주, 특히 인간 자체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하며 오히려 이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깊고도 뿌리 뽑기 힘든 어리석음, 다이멘슐리셔 나하이트이라고 거침없이 단언합니다. 현대사회가 타인의 시선과 인정,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에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할 때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은 200년 가까운 세월을 넘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을 이토록 어리석다고 보았을까요? 그의 논증은 매우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첫째, 타인의 의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식과 감정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이나 평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바꿀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차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가치도 갖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내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마치 타인의 좋은 평가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선인 것처럼 여기며 평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 이는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의 지적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신의 내면적 만족보다는 외부적인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꼬집습니다. 남들의 칭찬을 우쭐해하고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우리의 감정을 저단 잡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는 대부분 피상적이고 불합리하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지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다수 대중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거의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물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판단하며 편견, 질투, 오해, 심지어는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남을 쉽게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머릿속은 얼마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가.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하찮고 편협하며
그들의 감정은 얼마나 천박하고 비열한가. 그들의 의견은 또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가. 라고 개탄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행복과 자존감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게다가 좋은 평판이란 종종 진정한 가치보다는 처세술이나 운에 의해 얻어지기도 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오해나 중상모략에 의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종종 부당하기까지 한 것에 마음을 졸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욕망, 즉 허영심, 아이털카이트는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이 가장 깊숙한 어리석음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 허영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과 다른 모습, 즉 페르소나, 퍼소너를 쓰고 연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생각, 감정, 행동을 꾸며내고 자신의 진솔한 생각이나 약점은 감추려 합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스러운 것은 언제나 옳지만 꾸며낸 것은 언제나 실패한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존경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온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때, 즉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보통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열망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의 의견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불행과 불만 역시 주로 이 허영심이 상처받았을 때 발생한다고 진단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많은 고통의 근원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사치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허영심에 기반한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남길 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들의 비판이나 무시에 대해 과도하게 분노하고 상처받는 건 역시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명예, 에러, 지위, 랭, 명성, 룸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조금씩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1. 명예, 에러, 최소한이 사회적 인정.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명예를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회적 인정, 주관적으로는 그러한 인정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는 명예 자체를 적극적인 가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명예를 잃었을 때 불명예, 겪게 될 사회적 불이익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가치로 간주합니다. 그는 명예를 시민적 명예,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격, 공직 명예,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 성적 명예, 여성의 정조와 남성의 보호 책임 관련 이 부분은 그의 시대적 한계와 보수적 여성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사도적 명예, 모욕을 참지 않고 용기를 증명하는 것, 특히 결투와 연결된 등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그는 특히 기사도적 명예와 그것의 야만적인 발현인 결투 관습에 대해 신랄하고도 통렬한 비판을 가합니다. 단순히 말로 받은 모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행위는 어떠한 이성적, 도덕적 근거도 없는 허영심과 야만성의 극치라고 일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예가 가치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외부적인 평판보다는 우리 자신의 실제 행동과 내면적 가치가 진정한 명예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명예는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의견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 즉 우리의 행동과 자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여 명예를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사회를 떠나 살지 않는 이상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모욕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적 평판, 객관적 명예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결코 인간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합니다. 2. 지위, 랭, 우연적이고 상대적인 허울. 지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평가는 명예보다 훨씬 더 박합니다. 그에게 지위란 왕, 귀족, 고위 관료 등 사회적 위계 속에서 부여되는 직함이나 서열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부분 출생이나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진정한 능력이나 가치와는 거의 상관없는 외부적인 허울에 불과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는 지위를 얻기 위해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멸하며 높은 지위가 반드시 더 큰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는 더 많은 책임감, 감시, 스트레스, 그리고 시기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고통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궁정생활이나 관료사회의 위선과 음모를 예로 들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종종 피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와 같다. 그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공연이 끝나면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갈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배역 자체가 아니라 배우 자신이다라는 비유를 통해 지위라는 외부적인 역할과 개인의 내면적 실체는 별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지위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합니다. 3. 명성, 룸, 희귀하고 더딘, 그러나 어쩌면 가치 있는 메아리. 명성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는 조금 더 복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명성, 즉 자신의 뛰어난 업적이나 재능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는 것을 명예나 지위보다는 더 실질적인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성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쉽게 얻고 잃는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입니다. 이는 종종 피상적인 재능이나 시대적 유행, 혹은 대중의 변덕스러운 취향에 영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쇼펜하우어는 이를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명성은 마치 비온 뒤에 버섯처럼 빠르게 솟아났다가 금방 사라지며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후세에까지 그 위대함이 인정받는 진정한 의미의 명성, 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남긴 불멸의 업적에 주어지는 명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종류의 명성은 그들의 탁월한 인간 자체의 결과물이므로 앞선 두 종류의 외부적 가치, 명예, 지위, 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존중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명성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와 같아서 그 소리가 클수록, 즉 후세에까지 널리 퍼질수록 그 원천, 업적의 위대함 또한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명성이야말로 의지에 지배를 받는 덧없는 개인적 삶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인류의 역사 속에 영속시키려는 인간의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진정한 명성조차도 살아있는 당사자의 행복과는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위대한 업적은 당대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가치는 종종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인물들은 살아생전에는 오히려 대중의 무관심, 오해, 질투 속에서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평생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말년에야 비로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은 체념이 반영된 통찰일 것입니다. 그는 명성을 얻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는 명성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예술가나 사상가의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업적은 외부적인 인정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창조적인 충동과 진리에 대한 열정 그 자체를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명성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결코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모든 가치들 명예, 지위, 명성 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과는 거의 무관하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더덥고 불안정한 거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의 원천인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가꾸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와 내면의 자족을 강조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니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죽비 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전 섹션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이어 계속. 종합적 고찰 및 삶의 기술로서의 아포리즘.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인생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에서 제시한 행복의 세 가지 근본 요소, 즉 1. 인간 자체, 2. 인간이 소유한 것, 3.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그의 논리를 따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압도적으로 첫 번째 요소, 즉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 자체, 건강, 기질, 지성, 품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부나 소유, 그리고 타인의 평가, 명예, 지위, 명성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그는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내면이 중요하다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지혜는 그의 심오하고도 비관적인 형이상학적 토대, 세상은 맹목적 의지의 고통스러운 발현이라는 인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에 기반한 현실적인 삶의 기술, 아즈 비벤디를 제공합니다. 그의 아포리즘들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냉철하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제안합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범주 분석을 바탕으로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을 그의 근본 철학과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1. 자기인식, 노 다이셀프,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켜라. 소크라테스 이래로 서양 철학이 중요한 화두였던 너 자신을 알라는 권고는 쇼펜하우어에게도 핵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자기인식은 낙관적인 자기 개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능력이 어떤 종류의 일에 적합하고 어떤 종류의 일에는 부적합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피하며 자신의 본성에 맞는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각기 다른 도구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으며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성향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 하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좌절과 불행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인식은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쇼펜하우어는 기질이 거의 선천적이며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비관적이고 예민한 기질이라면 그러한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과도한 걱정, 쉽게 상처받음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부정적인 편향을 의식적으로 교정하려 노력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식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행복 그릇의 크기, 즉 자신이 어떤 종류의 즐거움에 민감하고 어떤 종류의 고통에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에서 큰 기쁨을 얻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적인 탐구나 예술적인 활동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감을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신이 특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통, 소음, 타인의 무례함, 지루함 등을 가능한 한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각자에게 맞는 행복은 다르다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자기인식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라는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욕망과 좌절을 줄이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2. 현재에 집중하기, 포커스 안 더 프레젠트, 과거와 미래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많은 심리적 고통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근본 철학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맹목적인 의지는 항상 현재를 불만족스러워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거나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오직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현재만이 실제로 채워지는 시간이며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 속에서만 진행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며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나 불안으로 현재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역설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거나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미래를 내다보며 심사숙고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특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종종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함으로써 정작 삶이 펼쳐지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후회나 원한과 같은 과거의 감정은 독과 같아서 현재의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며 미래에 대한 과도한 희망은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고 불안은 현재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불행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빨리 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처럼 과거의 고통을 곱씹는 것은 어리석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획하되 결코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현재 아무런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음미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는다. 현재의 좋은 순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리워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재 중심적인 태도는 의지의 끊임없는 미래지향적인 추동력에 저항하여 고유한 현재적 관조 속에서 평온함을 찾으려는 그의 근본적인 철학적 지향과 일치합니다. 이는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너스, 개념과도 놀랍도록 유사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정심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의 기술, 적절한 거리와 현명한 관용.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가졌던 만큼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서도 지나친 기대나 이상주의를 경계하고 신중함과 현실적인 거리 두기를 강조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종종 악의적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마치 그들이 언제든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비밀을 지킬 때는 마치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 것처럼 신중하라와 같은 다소 냉소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타인을 불신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변덕스러움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현실적인 처세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완전히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고립만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타인의 불완전함과 결점을 너그럽게 관용, 탈러런스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노예로서 한계와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인간 본성의 한 사례로 여기며 관찰하고 배우는 편이 낫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악천후를 탓하지 않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타인의 결점에 대해 분개하기보다는 그것을 예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의견에 대해 지나치게 반박하거나 논쟁하려 들지 말고 대부분의 논쟁은 아무런 소득 없이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므로 특히 상대방의 허영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한 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진심 없는 아첨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한 예의는 지혜의 외투와 같다고 말하며 진심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많은 마찰을 줄여준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다소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부딪히는 인간 사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쇼펜하우어 나름의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고슴도치우와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므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최적의 거리는 아마도 피상적인 사교보다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 관계나 혹은 앞에서 강조했던 자기 자신과의 우정, 즉 고독일 것입니다. 4. 고통에 대한 태도, 회피가 아닌 수용과 관리.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 나이든 이라는 철저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 지혜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비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며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먼저 고통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고통이 정상이고 행복이 예외인 곳이다. 따라서 불행이 닥쳤을 때 너무 놀라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의 조언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고통을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면 더 크게 분노하고 좌절하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다. 쾌락 속에서는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잊지만 고통 속에서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며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지혜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경을 통해 인격이 단련되고 상실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고통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적인 탐구나 예술적인 관조는 우리를 의지의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현실에 직면했을 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창작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사소한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파국적인 상상력이야말로 고통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이러한 상상의 폭주를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족스러운 현재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언제든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분하게 상상해보라. 반대로 불행에 처했을 때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희망하라. 그러나 결코 과도하게 기대하지는 말라. 는 그의 조언은 행운과 불운 모두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요구합니다. 결론. 냉철한 지혜가 주는 역설적 위안. 쇼펜하우어의 인생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쉽고 빠른 행복의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인간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많은 불행이 헛된 욕망과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나 체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덜 불행하게,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건강을 돌보고 자신의 한계와 기질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지성을 개발하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쇼펜하우어의 언어는 때로는 차갑고 날카롭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달콤한 위로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현실적인 위안과 힘을 줍니다. 삶의 환상을 걷어내고 본질을 직시할 용기를 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우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냉철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생 지혜는 여전히 등대처럼 빛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유의 서재, 쇼펜하우어, 인생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 마치겠습니다.